네, 2021학년도 교육학 예상 문제를 유추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교육평가 파트를 한번 유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 파트도 제가 순위는 5번째로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혹은 방법, 교사학습 방법, 심리 이런 것에 버금가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스타풀빔의 의사결정 모형, 즉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 중 스타풀빔이 제시한 의사결정 모형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정교육과정을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교수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포함되어 학습자의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돕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도와야 된다. 이건 형사평가의 관점에서 서술한 거고 형사평가 출제가 되었죠. 학습이 끝난 후 가르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의 능력을 일방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학습을 돕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평가 정보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게 제공하여 교육적 노력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스타풀빔의 의사결정 모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평가는 아이들의 수준, 현재 수준만 판단해서 선발 배치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평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타풀빔의 의사결정 모형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강의에선 그렇습니다. 이론 강의를 할 때도 그랬고, 교육학 2015 개정 총론 읽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자기 평가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기 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가 출제될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자기 평가가 또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평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자기 평가를 가장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도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 형성평가, 준거지향평가, 내용타당도, 신뢰도 측정 방법, 리커트 척도,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평가도 정말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심지어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의적 측정 방법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정의적 영역을 잘 측정하도록 이게 잘 척도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문적인 중요도,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의 적합성,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총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이제 파란색 글씨로 목록화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거 살펴보면 스타풀빔의 의사결정 모형, 스크립의 판단 모형의 진단평가, 수행평가, 역동적평가,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게 총괄평가. 타당도에선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와 결과타당도,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 이건 실험 설계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주관식 검사의 장단점과 표준 점수의 개념과 점수 산출 방안, 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풀빔의 의사결정 촉진 모형은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의사결정자가 각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에게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교육 프로그램 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스타풀빔은 상황평가에서는 이제 학습자도 조사하고 다양한 학습자가 원하는 게 뭔지도 조사함으로써 그 프로그램 그 의사결정자가 결국 일반 목표랑 구체적 목표들을 만들 텐데, 그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상황적 요소들을 잘 판단해서 조사해서 넘겨주는 게 평가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의 판단 모형 4가지 특징 잘 외우셔야 되죠. 내재적 준거, 외재적 준거, 목표 질에 관한 평가, 비교 평가와 비비교 평가, 타의 목표 평가와 그 목표 기준 평가의 차이점. 스크립의 판단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자가 주관성을 좀 많이 개입하는 걸 추구하는 모형이다. 앞에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객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특히 타일러는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되죠. 왜냐 평가자의 주관성을 개입하면 안 된다. 평가자는 학업 성취도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만 판단하면 되고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스크립은 좀 다르게 보죠. 목표 자체가 올바른 목표인지 아닌지, 목표 위에는 뭘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주관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특징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스크립은 수요자 중심 평가. 그거를 또 수요자 중심 평가의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읽어보시고 꼭 수요자 중심 평가를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 평가. 진단 평가는 진찰할 진짜와 결단한 결자가 합쳐진 한자어인데, 그래서 진단. 아이들을 잘 진찰해서 결단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이들을 분류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 이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도 실시할 수 있고 수업 중에도 실시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잘 진찰해서 결단한다는 거는 아이들의 학업 특성이나 동기나 인지적 특성 이런 걸 판단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이 아이들은 동기가 좀 낮으니까 본시 수업에는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아이들은 선수학습 능력, 미리 배운 요소들이 없으니까 보충학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아이들은 너무나 잘 배웠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좀 심화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진단평가입니다. 아이들을 진찰해서 결단해서 아이들을 잘 분류시킨다. 근데 이거 진단평가의 핵심이 뭐냐면 수업 전에도 실시할 수 있고 수업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실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형성평가도 학습 도중 학습 결함을 진단하는 기능을 하죠. 근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형성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재 자체를 개선해서 학습 개선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건데, 진단평가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결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을 자꾸 변화시키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학업 목표를 잘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진찰해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 신체적 이런 문화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는 게 진단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따를 숫자에서 행할 행자입니다. 퍼포먼스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과제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교사가 관찰하고 그 아이들의 지식의 그 활용 과정을 평가하는 게 바로 수행평가죠. 수행평가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수행평가의 구성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올 확률이 좀 낮죠. 수행평가의 구성 요소는 4가지입니다. 학습 과제, 수행, 관찰, 판단 이 4가지가 반드시 수행평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습 과제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습 과제를 학습자들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교사가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되며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 이게 수행평가의 구성 요소 4가지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의 특징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지식과 기능 습득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한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암기력, 단순 이해 능력 평가기보다 창의성도 평가할 수 있다. 전인적 평가를 한다. 그 다음 평가 방법은 집단평가, 자기평가도 활용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한다. 이게 수행평가 특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점들하고 연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성도 평가할 수 있고 과정도 평가할 수 있고 지식의 기능 습득 정도도 파악하고 활용 능력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인적 평가도 가능하고 학습자 평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행평가의 장점과 연관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수행평가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가 있죠. 부정적 효과는 문화자본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성이 개입된 데서 문제점이다. 이 2가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문화자본이랑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행평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결과물이.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불평등 문제에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과제 선정 시 유의점. 그 과제가 현실적이어야 되고 과제가 다차원적이어야 되며 수업 목표와 일치하는 과제를 선정해야 된다. 채점 시 유의점. 채점 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수행평가 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수행평가는 과제 선정 시에도 유의점이 있고 채점 시에도 유의점이 있다. 과제 선정 시 유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이 있고 채점 시에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점자 내의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